잘 쉬고 오셨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투자론에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정말 미친 듯이 강조하면서 수업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친 거예요. 예. 그래서 땀을 잘 안 흘리는데 땀을 흘려가면서 강의를 했잖아요. 중요하니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하니까. 근데 얘가 이 부분에서만 사용하는 내용이고 또 나오는 부분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감정평가론의 감정평가 방식 중에 수익을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부분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죽어라고 진짜 미친 듯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로 어디 있냐면 359페이지. 300이 아니라 539. 죄송합니다. 539페이지. 펴보실까요? 펴셨나요? 539. 옆에 이렇게 붙어 계시면 옆에 분 제대로 폈는지 확인해 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옆에 분이 없네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리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네. 다 피셨죠? 그럼 그 중간을 보시면 4번에 뭐라고 돼 있죠? 수익 방식이라고 돼 있죠. 이 수익 방식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거의 대부분 포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계산 문제는 나와요, 실제로. 이 수익 방식이. 539페이지. 539. 찾으셨어요? 난 아직도 못 찾았다. 손 들어보세요. 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539페이지 보시면 수익 방식이라고 돼 있고 수익 환원법이라고 돼 있네요, 바로. 1번에. 그리고 18, 20, 22, 24, 28, 30 이렇게 나왔죠. 거의 2년 단위로 나오고 있나요? 한 번 빼놓고 거의 2년 단위로 한 번씩 나오고 있죠. 30회 나왔죠? 31회 안 나왔죠, 여러분? 32회 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말로. 그래서 나오면 아마 계산 문제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계산 문제로. 그러면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부터 고개를 흔드는 분도 계시는데 딱 걸렸죠, 지금? 포기하지 말고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에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페이지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넘기지 마시고, 참고학습에 수익가액과 수익환원법의 3요소라고 해서 식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식을 봤더니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이라고 돼 있으면 결국은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맞죠?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그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40페이지에 중간에 2번 순수익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기초입문 과정에서 공부한 조순전후 중에 순이에요. 순영업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서 구하는 것. 되세요? 그걸 지금 막 체크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정평가론 부분은 교재를 막 디립다 보실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감정평가론은 특히나.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고 541페이지 제일 밑을 보시면 괄호 2번에 영업경비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업경비 항목. 이게 우리가 투자론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542를 보시면 공정함이 결해지면 세손이 유감이다 기억나시나요? 그게 영업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였잖아요. 그래서 투자론 부분에 현금 흐름을 추계할 때는 공 빠지죠. 위에서 뺐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불량부재 충당금 위에서 뺐으니까 결손준비금이 빠졌었죠. 영업경비에. 지금 페이지를 542페이지를 그냥 보시면 돼요. 542. 어디 찾아보시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밑에서 빼기 때문에 빠졌었죠. 그런 내용들을 했던 거예요. 근데 감정평가론 부분에서 사용하는 순수익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넘겨보세요. 544페이지에
3번 환원이율이라고 돼 있죠. 이 환원이율이 결국은 수익률의 이름인 거죠, 지금. 이 방법에서 사용하는 수익률인 거예요. 아까 수익의 종류를 순수익을 사용한다는 걸 그냥 보여드린 거고. 되셨죠? 그러면 이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45페이지 보시면 괄호 2번에 환원이율의 결정 방법이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시장 추출법, 동그라미 2번 요소 구성법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546페이지 펴보시면 3번 투자결정법, 네 번째 줄에 투자결정법. 이름이 있는가만 보세요. 투자결합법 있죠? 투자결합법. 물리적과 금융적. 그 다음 547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에 에르두법, 저당지분 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가고 계시죠? 네,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548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부채 감당법이 있습니다. 548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부채 감당법 있죠? 총 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5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 다음 549페이지 보시면 4번에 순수익의 환원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네,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환원 방법의 괄호 2번 중간 밑을 보시면 직선 환원법이 있고 찾으셨어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 위에는 직접법이 있었고 동그라미 2번에 상환기금법 내용들이 있네요. 쭉 있죠? 그리고 주저리 뭐라고 써놓고 554페이지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있죠? 원래는 과거에는 감정평가론 부분의 내용이 요즘은 딱딱 나오는 범위 내에서 나와요. 근데 과거에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까지 다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 있는 것들을 다 공부했었어요. 일일이 다. 머리가 터졌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 과거 한 10년 넘게 전에 감정평가론 부분에 수익환원법 부분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강의실에서 우시는 여자 수강생분들이 수업 진행하면 한 3분은 나옵니다. 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아 하세요.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깨달았어요.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지, 기초적인 내용을 알면 되지, 아주 자세한 이런 내용들까지는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로 이 부분을 죽어라 파헤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칠판에 적어서 아까 그 내용하고 왜 이게 똑같은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먼저 설명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PPT를 사용 안 하고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감정평가에 3방식 7방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3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격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 총 7가지 방법이 있대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들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굉장히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자, 볼게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건물. 그럼 이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없던 건물을 새롭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공급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공급자. 경제론에서 공부했던 내용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장은 누가 만나는 곳?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는 곳. 그럼 이 건물을 사는 사람이 있겠죠? 뭐라고 할까요? 수요자죠? 수요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 어디에서 만나죠? 시장에서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평가 의뢰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5글자로 대상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무슨 부동산? 대상부동산.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평가를 할 때 뭘 구하는 게 목적인가요? 뭐의 가격? 대상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기본이. 그때 이 대상부동산, 이제 대라고 적을게요, 여러분. 대라고 적으면 이제 약속입니다. 무슨 부동산이죠? 이게 대상부동산이에요.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공급자 입장에서 구해볼 수도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구해볼 수도 있고 시장에서 구해낼 수도 있대요.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훌륭한 중개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매에 관심이 있어서 입찰 경쟁 들어가면 가액을 써내게 돼 있잖아요. 입찰 금액을. 그럼 그 입찰 금액을 얼마를 최대 써낼 것이냐.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내용을 다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배워놓으면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 강의를 들을 때 돈을 무진장 내야 돼요. 몇십만 원. 한 4시간 들으면서 몇십만 원씩 내면서 들어야 되는 강의예요. 그렇다고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내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어서 공급자는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공급자는 공급하기 위해서 우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드는데 비용이 들까요? 만드는데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공급자는 만드는데 비용이 드니까 이 건물을 만드는데 택지 구입하고 토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택지 구입하고 그 택지 비용 빼놓고도 이 건물을 만드는데 목재, 철근, 세멘 등이 막 필요하겠죠. 그럼 목재도 종류가 2x2, 4x4 이런 목재의 분류가 있어요. 넓이에 따라서. 네. 그럼 철근도 굵은 걸 쓰고 얇은 걸 쓰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그럼 그때 들어간 비용이 예를 들어 3억이면 자신의 정상 이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포함되어 있죠. 제가 항상 비용 속에는 정상 이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쎄 빠지게 만들어 놓고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공급자는 적어도 뭐 이상은 가격으로 받으려 든다? 비용 이상을 가격으로 받으려 들까요? 맞죠? 그러면 공급자 측면에서는 얼마 이상의 얼마가 이 비용이 곧 가격이죠. 맞나요?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수요자는 이 건물을 살 때 심심해서 사나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나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죠. 그럼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과거 수익인가요? 발생될 미래 수익인가요? 미래 수익. 그럼 수요자는 이 부동산에서, 대상 부동산에서 발생될 미래 수익이 5억까지 발생한다면, 수익이 5억이라면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데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뭐까지만 지불할까요? 수익까지만 지불하겠죠. 5억까지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수요자는 지금 수익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얼마죠?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격인가요? 수요자가 얘기하는 가격?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시장에서 이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부동산이 층수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고 실내 인테리어도 모두 다 똑같아요. 구조물도 똑같고 자재 다 똑같습니다. 얘가 바로 오늘 거래가 됐는데 얼마에 거래가 됐냐면 50억에 거래가 됐다요. 50억 예를 들어. 그럼 이 건물도 50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비교해서 가격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맞나요? 그래서 비교 방식에 의해서도 가격을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결국 대상 부동산 하나를 놓고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 의뢰받았을 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이 크게 3가지인가요? 몇 가지 방식? 3가지 방식이 나왔죠. 3방식. 그럼 지금 3가지 방식에 의해서 구하고자 하는 게 우리는 궁금한 게 매매 활동을 하면 서로 주고받는 금액이 가격이죠, 여러분? 가격. 그런데 감정평가 규칙에서 이 가격을 가액이라고만 고쳐놓은 거예요.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궁금하냐면 이 건물에 사고 팔았을 때 금액도 궁금하지만
이 건물을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죠. 그러니까 임대차 활동에서는 주고받는 가격이 곧 임료죠. 맞나요? 맞잖아요.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게 되면 이 대상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다라고 최종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주게 돼 있는데, 그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액의 결정이잖아요. 가격. 그 가격을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고,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네요, 지금. 가격과 임료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총 몇 개가 나오겠네요? 몇 가지 방법? 6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3방식 6방법이었어요. 기본 개념이. 그런데 토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에 있는 법률상 등록 단위를 뭐라고 했죠? 토지의 등록 단위. 법률상의 등록 단위. 필지였죠. 그 필지의 숫자가 매년 똑같다 계속 달라진다?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합병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합필, 분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 약 3천만 필지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감돼요.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그 필지의 모든 가격을 공개적으로 국장이 다 정할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그것만 하다가 날 다 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국장은 표준이 되는 땅을 정해준다고 그랬죠? 걔를 뭐라고 했죠? 표준지죠? 표본지인가요? 표준지인가요? 표본지라는 건 없어요. 우리 개론에서 공부하지 않아요. 표준지입니다. 그럼 이 표준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지가가 있겠죠, 여러분? 그럼 얘가 뭐예요, 이름이?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럼 토지의 경우에는, 이게 토지죠, 토지?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의뢰되면 방법이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정부로부터 공인돼서 얘는 얼마다라고 얘기해 준 금액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럼 지금 1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1 지역에 이때 A가 가진 토지가 있어요. 얘가 평가 의뢰됐어. 그런데 여기 옆에 바로 B 토지가 똑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다면 얘는 용도 지역이 같을까요? 일반적으로 같겠죠. 바로 옆에 붙어 있다면 용도 지구도 같겠죠. 그렇죠? 가액이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겠죠. 그런데 얘가 표준지예요. 그래서 10억으로 예를 들어 평가가 됐다고 보자고요. 10억으로. 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죽어라고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가액을 결정짓는 것보다, 얘 얼마냐고 얘기하는 것보다 뭘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제일 좋나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아니, 지금 제가 줄을 여기까지 다 안 그었잖아. 예,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되셨어요?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은 평가 의뢰 딱 되면 그 토지에 표준이 되는 땅. 얘는 비교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비교 표준지라고 할 거 아니야.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A 토지와 B 토지를 엄밀히 개별적으로 비교해보면 얘가 면적이 더 넓은지 좁은지부터 시작해서 가로 조건이 좋은지 나쁜지 등등 교통 여건 등을 따진 비교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가 얘보다 10% 우월해. 만약. 그럼 그냥 10% 더 매겨주면 될 거잖아요. 11억이라고 평가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요.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야. 그래서 몇 방법? 예, 7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그럼 이제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쪽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대상 부동산이 공급자는 만드는데 뭐가 들고? 자, 오늘 이것만 정확히 잘 알고 가면 돼요. 절 보세요. 저쪽 보지 말고. 시장에는 두 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와 누구? 공급자와 수요자. 어디에서 만난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할 때 몇 가지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다? 3가지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하다.
공급자 입장에서 구하거나 수요자 입장에서 구하거나 시장에서 구해내거나 세 가지네요. 근데 구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매매활동의 그 부동산의 교환가치인 가격과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그 부동산을 사용했을 때의 가치, 임대료, 임료, 구함되죠.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방식에서 두 가지를 구하니까 몇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6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3 곱하기 2는 5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6이죠. 그 3방식 6방법인데 토지는 너무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거지. 그거 이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장이 해마다 정해준 금액이 있어. 걔가 뭐죠? 표준지 공시지가죠. 그래서 평가 의뢰된 토지와 비슷한 토지, 비슷한 표준지를 찾는 거죠. 그 표준지와 비교하니까 그 표준지의 이름을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겠지. 그 가격은. 거기에 우월한지 열등한지에 따라서 가감 조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사실상은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방식에 들어갈까요?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중에 하나겠지. 개념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이 부동산이 갖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 방식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을 거잖아요. 얼마나 쉬운 얘기냐면 부동산을 만드는데 비용이 드니까 무슨 성이 있으니까? 비용성이 있으니까 비용 방식을 적용하겠죠. 그럼 부동산을 사용했을 때 수익이 발생되니까 무슨 성이 있으니까? 수익성에 착안해서 수익 방식을 적용하겠죠. 부동산이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과 비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성이 있어서? 시장성, 비교성이라고 안 하죠. 시장성에 착안한 게 무슨 방식? 비교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의 방식은 비용이 곱 가격이다. 무슨 방식? 비용 방식. 비용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원가 방식이고. 되죠? 이거 짝꿍을 문제로 낸다고. 그래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거 안 해. 이 피 같은 시간에. 자, 그러면 수익이 곱 가격이다. 무슨 방식? 수익이 곱 가격이다.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이걸 다른 방식이라고 대답하는 게 어렵다고요, 여러분. 그럼 시장에서 비교한다. 무슨 방식? 이제 이건 헷갈리지. 시장 방식이라고 할지 비교 방식이라고 할지. 비교 방식이겠죠. 되셨어요? 그러면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지금 세 가지 방식이잖아요. 적어보면 얘는 비용 방식인 거고 얘를 원가 방식이라고도 표현하고 수요자 수익 방식이에요. 그 다음 시장에서 비교했어요. 얘 무슨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죠. 맞죠? 세 가지 방식이죠. 그럼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의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방식이 다르면 이름도 다르겠죠. 구해진 가액의 이름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액의 이름을 기억하는데 너무 쉬워요. 자, 하나의 건물을 만들려면 그 비용이 하나다 여러 개다? 비용이 아까 목재 비용도 있고 철근 비용도 있고 온갖 게 있죠. 그렇죠? 그럼 이 온갖 비용들을 다 일일이 쌓아서 계산해야지만 전체 비용이 나오나요? 그렇죠. 한자로 쌓을 적자가 있죠. 적재한다. 예? 계산할 산자. 뭐 시킨다? 적산시킨다. 그래서 비용 방식에 의한 가격은 비용들을 쌓아서 계산한 가액. 무슨 가액? 적산 가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적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비용 방식이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지. 됐어요. 수익 방식은 세상 쉬워요. 수익이 꼭 가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수익가액이에요. 무슨 가액? 수익가액. 그럼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은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액을 찾아서 걔와 비교해서 준한 가격을 구한 거죠. 비교하여 준한, 비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그럼 비용 방식에 의한 가액은 두 가지 구한다고 그랬죠?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가액과 임료 구하잖아요. 그럼 비용 방식에 의한 가액은 무슨 가액? 적산 가액. 비용 방식에 의한 임료는 적산 임료.
수익 방식에 의한 가액은 수익가액. 수익 방식에 의한 임료는 수익임료.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은 비중가액. 비교 방식에 의한 임료는 비준임료. 이게 끝이라고요. 어렵지 않죠? 얘는 우리가 어디에서 공부를 했냐면 기초입문과정에서 얘 가액을 구하는 내용을 했어요. 비용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을 복성식 평가법, 원가법이라고 해서 딱 거기까지 했어. 그리고 뒷부분은 나중에 기본 이론 반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걸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익 방식에 의해서 하는 내용을 공부를 할 텐데 그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절교회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까요? 절교회 만들 수 있죠. 절과 교회는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방식에 의해서 평가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가능해요. 그런데 절교회는 수익을 발생시킨다. 발생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 신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그럼 그 교회를 팔기 위해서 목사님이 내놨다면, 예? 그럼 수익 방식에 의해서 평가해서 높은 가격으로 살까요? 예? 아니, 그건 권리금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 건물만 보자고, 건물만.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수익 방식에 의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럼 절교회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되나요? 그러니까 뻑하면 목사님이 너랑 나랑 교회 좀 한번 사고 팔아보자 이렇게 내놓나요, 시장에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되지 않는 시장성이 없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절교회는 기본적으로 무슨 방식에 의해서 평가해야 된다? 비용 방식이겠죠. 개념이.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각각의 대상물별로, 대상 부동산별로 적합한 평가 방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하나를 더 해볼게요. 주택은 만들 수 있나요?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원가 방식으로, 비용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해요. 주택은 수익성 부동산인가요? 비수익성 부동산인가요? 이제 또 대답을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주택을 수익성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주택은 비수익성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가격이 얼마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되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만약에 인형에 눈알을 붙이고 그래도 그걸 따지면 안 된다고요. 간의 수공업으로 공장으로 돼 있지 않는 이상은. 이해되시죠? 그러면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시장 비교 방식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얘기예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할 때 가장 타당한 방법은 한 가지 방식에 꽂혀서 그 방식에 의해서만 평가하면 될까요? 이 세 가지 방식을 다 한번 적용해 봐야 될까요? 다 한번 적용해 봐야 되죠. 그런데 각각의 대상물별로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좀 더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에다가 무게를 더 실어서 평균 내줘야 되겠죠. 개념이. 그래서 비용 방식에 의해서 평가해 봤더니 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똑같은 부동산을 지금 현재 10억이면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는 감정평가사가 10억이라고 평가한다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수익이 앞으로 발생될 걸 따져서 현재 가치로 고쳐봤더니 얘가 11억이에요.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얘가 9억에 거래가 돼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각각의 방식에 의한 평가 가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각각의 방식에 의해서 구해진 가액을 얘는 최종적인 가액이 아니죠. 시험적으로 계산된 가액이죠. 얘를 무슨 가액? 시상가액. 그럼 얘를 최종 가격으로 고쳐야 될 거잖아요. 최종적인 가액으로 고쳐야죠.
그럼 이 가액을 고칠 때 이 세 가지 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술 평균한다 그러면 O일까요? X일까요? X란 얘기죠. 각각의 방식에 좀 더 적합한 방식이 있으니까 얘가 적합하면 여기다 무게를 50%, 60%, 70% 이렇게 더 실어줘야지. 되나요? 그럼 그걸 실는 건 누가 실을까요? 감정평가사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실는 거죠, 기본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때 시상가액을 최종적인 가액으로 고칠 때 무슨 평균하는데? 가중평균하는데 얘를 산술평균에서 구한다라고 시험 문제를 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은 다 무슨 평균이라고 그랬죠?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할 때, 최종적인 가액을 구할 때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X겠네요. 되셨죠? 이 얘기입니다. 할만하죠? 그럼 이제 수익 방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 비교 방식 정말 쉬워요. 껌. 이것보다 쉬운 내용은 없다라고 봐도 돼, 사실은. 이 계산 문제를 틀려갖고 오면 정말 집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근데 수익 방식은 틀리는 게 거의 정상일 정도로 어려워들 하신다고, 진짜로. 그럼 수익 방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만 그대로 보세요. 칠판만 힘내시고. 지금 계속 막 교재를 잡고 막 기본서를 잡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발 그걸 좀 놓으세요, 손에서. 제발. 이걸 한번 막 미치겠나 봐. 네. 기본서 저자가 저죠. 근데 기본서 저자가 전데 기본서를 미친 듯이 보지 않잖아요. 과목별 특성이 있다고. 학계로는 그렇게 공부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진짜로.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익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게, 수익 방식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이에요.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요자죠. 수요자인 우리에게 이 건물은 얼마 정도 가치가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에게 줘봐봐 그러면 돼요. 줘봐봐. 뭘 줘봐봐? 그 부동산에서 발생될 1년 뒤 미래 수익가. 그리고 수익률을, 할인율을 줘봐봐 그러면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주면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억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건물을 수익률 10%를 적용한다면, 수익률 10%를 적용한다면 얼마 주고 사야 된다? 10억 주고 사야 된다. 얘가 바로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법이다? 무슨 방식? 수익이고 가격이잖아요. 수익 방식이죠. 그런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얘를 우리가 어떻게 고쳤냐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 이게 본질인데 수익이고 가격이죠? 네. 그리고 이 가격을 뭐로 고쳤다? 가액으로 고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익 중에서 조순전후 중에 네. 유효총소득부터 시작해서 빼는 영업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이렇게 내려가는 내용에서 얘는 순수익을 사용하죠? 순영업소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 수익률을 뭐라고 이름을 부르냐면 환원이율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부르는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바로 이해가 돼요. 자,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 제가 이걸 또 적죠? 적었어요. 그럼 이 투자액이 뭐였죠, 여러분? 가격이죠? 그래서 투자액 10억이 투자돼서 수익률이 10%면 수익은 1억이다. 이 계산식이죠.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투자액이 없으면 수익은 발생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수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수익은 어디에서 나왔죠? 투자액에서 나왔죠.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이잖아요. 그럼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우리는 수익 가액을 구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수익 방식에 의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투자액에서, 수익가액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수익 가액으로 되돌아가는 건가요? 뭔 말이냐면 얘를 양변을 10%로 나누면 나눠져서 얘가 1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의 기본 개념은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수익에서 지금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하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 방법의 이름이 뭐냐면 수익을 가지고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돌아간다 해서 얘를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요. 이름 자체가. 그때 나온 가액이 뭐고? 수익가액이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은 순수익을 뭐로? 수익가액으로 되돌려주는,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이네요. 환원시켜주는 수익률을 네 글자로 줄인 게 뭐다? 환원이율인 거죠.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됐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이게 이해가 되나 보세요. 제가 아주 죽어라고 강조했던 내용. 사는 시점에 순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사는 시점, 우리는 어느 시점에 판단한다? 투자자는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판단하겠죠? 사는 시점에 순수익이 정해진 것일 때 순수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미래 수입, 임대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건물을 샀는데 내 마음대로 임대 수입을 정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시세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것보다 더 높게 받겠다고 얘기하면 나갈 리가 없죠. 임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순수익은 정해진 것이죠. 맞죠? 그럼 우리는 수익가액을, 자, 보세요. 이 수익가액을 올리고 싶으면, 수익가액을 높게 평가하고 싶으면 감정평가사, 이제 우리는 감정평가로는 감정평가사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인 우리는 수익가액을 높게 평가해 줄 요인이 발생하면 순수익을 올려서 조정한다?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얘는 정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얘를 조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가액을 높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뭘 조정할까요? 환원이율을 올린다, 내린다? 올린다? 반비례. 아주 죽어라고 강조했던 내용. 얘를 내려서 준비할 거 아니에요. 내려서 조정해야지. 그럼 환원율을 기존의 10%에서 8%로 내리기 위해서는 2%를 더하나요, 빼나요? 10%가 8%로 가야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2%를 더해요, 빼요? 빼죠. 그러니까 수익가액을 높게 평가해 줄 요인이 발생하면 그 요인율을 더한다, 뺀다? 빼게 돼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이게 풀린다고요. 그럼 다시 여기저기서 조금씩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힘들다는 얘기죠, 서서히. 그 다음 수익가액을 그러면 낮게 평가해 줄 요인이 발생했어요. 그 지역에 시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그럼 임대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앞으로. 그렇다면 수익가액을 낮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수익가액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순수익을 내려서 조정하면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정해진 것이니까. 그럼 환원율을 뭐해서? 올려서 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올리기 위해서는 더한다, 뺀다, 기존 것에? 더해야 올라가겠죠? 분명히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기대가 크네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토지와 건물과 어장과 광산이 있대요. 뜬금없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수익이 1년 뒤 수익이 얼마냐면 이게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랍니다. 이렇게 발생이 될 거래요. 1,000만 원씩. 그리고 수익률이 적용되는 수익률이 10%, 10%, 10%랍니다. 그럼 원래대로 평가하면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수익가액 구할 때 순수익을 그냥 환원율로 나눠서 이렇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누는 방법만 있다면, 이렇게 나눠서 구한다면 이 네 가지는 가액이 다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가격을 1억 이렇게 다 똑같이 평가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토지는 상각자산인가요? 비상각자산인가요? 우리 영속성 달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비상각자산이에요. 그럼 이 수익 1년 뒤 1,000만 원의 미래 수익이 얘는 계속 발생되나요? 발생되다가 줄어드나요? 계속 발생되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는 미래 수익이 계속 발생하겠죠? 그런데 건물은 상각자산, 비상각자산? 상각자산, 달아 없어지죠. 그럼 1년 뒤 1,000만 원의 미래 수익, 임대 수입이 발생되더라도 얘가 계속해서 발생되나요? 점점 줄어드나요? 점점 줄어들다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오겠죠. 네. 그럼 이 둘은 미래 수익이 1년 뒤 미래 수익은 똑같지만 전체 미래 수익이 다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미래 수익이 다르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미래 수익이 뭐가 더 크니까? 토지가 더 크니까. 우리는 토지를 더 높게 평가해야 되겠네요. 수익하는 법에 의할 때. 미래 수익이 꼭 가격이니까. 할인만 하면. 그럼 반대로 건물은 뭐 되는 만큼 낮게 평가할까요? 상각되는 만큼 낮게 평가하겠네요. 느낌이 꽂히셔야 돼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어장, 광산은 왜 나와 있냐? 얘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어장하고 광산은, 어장을 생각해 보시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나요? 아무데나 막 자기 마음대로 물고기 잡으면 안 되잖아요. 바다에서. 어업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걔는 달아 없어지나요? 권리가?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럼 걔는 비상각자산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기구 어구는 물고기 잡는 기구는 달아 없어지죠. 그러니까 걔는 상각자산이네요. 그럼 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는,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광업권이죠. 그 광업권 비상각자산 권리니까. 그럼 광물을 채굴하는 기계 장비는 상각자산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장과 광산은 공통점이 있죠.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다? 비상각자산과 상각자산의 결합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란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건물과 어장을 비교해 볼까요? 건물과 어장 중에 이 순서만 바꿔놓게. 건물과 어장 중에, 건물과 광산으로 해보죠. 건물과 광산 중에 미래 수익은 1,000만 원일 때 뭐가 더 클까요? 이 둘. 건물은 상각자산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 미래 수익 다 줄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오죠. 근데 광산의 경우에는 비상각자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계속 발생하겠죠. 상각자산 부분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광산의 미래 수익이 더 크죠. 건물보다. 그렇죠. 여기까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 건물과 광산을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수익률, 똑같은 수익을 적용해도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는 대상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광산과 어장 둘을 비교해보면, 미래 수익이 둘이 똑같다면 이게 둘을 구분할 이유가 없죠. 그럼 뭔가 다르니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장에서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의 씨를 말리지 않는 이상 물고기를 계속 잡을 수 있나요? 있죠. 그럼 얘는 고갈된다, 고갈되지 않는다? 얘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광산이 구리광산이에요. 구리광산에서 구리를 막 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암구리와 수구리를 남겨두면 걔가 또 구리를 낳나요? 그래서 그 구리의 이름은 어쭈구리고?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고갈돼요, 고갈되지 않아요? 고갈되죠. 고갈되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고갈되죠. 맞죠? 그럼 미래 수익이 뭐가 더 커요? 어장의 미래 수익이 더 크겠네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그 얘기. 이게 간단하게 정리된 PPT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익을 수익률로 나눠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토지와 건물과 광산어장이 다 같으면 되나요? 다 달라야 되나요? 다 달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환원시키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환원 방법이 하나다 네 가지가 필요하다? 네 가지가 필요하겠죠. 똑같이 평가하면 안 되는 네 가지 대상물이 있으니까. 토지, 건물, 광산, 어장. 기본적으로. 되셨어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직접법이라는 것과 직선법이라는 것과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진대요. 그럼 이렇게 네 가지로 쪼개져 있으면 이 각각이 어디인지를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 문제는 계산 문제가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토지 건물 부분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건물이에요. 왜 건물이냐면 지금 이 네 가지 이름만 연습을 한 다음에 들어갈게요. 토지는 비상각자산이기 때문에 이 미래 수익이 계속 발생되니까 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수익률로 그냥 직접 환원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직접 환원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걸 감안할 필요 없이. 그래서 얘가 직접법이에요. 그러면 토지는 비상각자산이죠? 그래서 비상각자산 토지는 비읍비읍이죠. 네. 건물은 삼각자산이잖아. 그럼 건물은 시오시오시죠. 네. 그 다음 어장은? 어장에 연어가 살죠. 그럼 돼요. 그리고 상환기금법은 광산 이러면 돼요. 광산. 해볼까요? 광산. 그래서 예전에 나라라 슈퍼보드를 보면 나방 이랬잖아요. 꼭 이런 얘기하면 유치하다 그러는데 이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됐죠 지금? 이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맞는지 보세요. 이 네 가지 대상물 중에 아예 삼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있죠. 삼각 자체를 안 하는 것. 뭐죠? 토지죠. 그러니까 수익 환원 방법 네 가지 중에 삼각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X네요. 얘는 삼각자산이 아니잖아. 토지는. 그렇죠. 그럼 삼각자산이 포함된 애들 중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비삼각자산 부분만큼 미래수익이 더 발생되는 광산과 어장 중에 고갈되지 않는 뭐가 제일 크고? 어장이 제일 크고 순서가. 그 다음 고갈되는 광산. 그 다음 삼각자산만 구성된 건물 순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연어죠. 연어래매. 얘는 광산이래매. 얘는 직선법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연상직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과거에 나왔었고. 그러면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왜 내는지도 모르고 계속 외우겠죠. 그래서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연상직이에요. 수익가액의 크기수는 연상직이라고. 맞죠? 그런데 이걸 또 치사하게 직접법이라고 바꿔요. 그럼 틀렸죠. 건물은 직선법이잖아. 그럼 한 단계 더 꼬면 환원이율의 크기순을 물어보면 바뀌겠네요. 부동산 바뀌어야지. 반비례니까.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나왔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자, 잠깐 잘 보세요. 여기까지 그냥 해볼게요. 우리는 투자를 하면 투자된 금액을 재투자하나요? 투자한 금액, 회수된 금액이 있으면 재투자하죠. 그럼 토지 부분에서는 달아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달아 없어지는 게 없죠. 그럼 기간 중, 투자 기간 중에 지금 회수해서 재투자한다는 개념이 없겠네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은행에 투자할 때는 1억을 집어넣었어요, 은행에. 10% 이자래요.
천만 원 들어오죠? 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회수된 금액 천만 원인가요? 지금 뭔 말을 했냐면 자본 회수된 금액이 이건 좀 알아야 돼요. 자본 회수된 금액이 천만 원이죠, 지금? 은행에 투자했을 때는. 그럼 우리는 이 자본 회수된 금액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투자한 1억의 수익? 맞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그 순간, 투자가 끝나는 그 순간 1억 투자 금액이 그대로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나요? 들어오죠. 들어오죠. 그러니까 기간 중에 미리 자본을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은행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건물에 투자하면 건물에서 들어온 수익이 있습니다. 회수된 금액이 천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이 1년 중에 100만 원만큼 달아 없어졌어요. 100만 원만큼. 그러면 그 상태에서 팔면 내가 투자한 1억이 다 회수되나요? 양도시에 9,900만 원만? 9,900만 원만 회수가 되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온 돈 1,000만 원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투자자는 항상 머릿속에 투자자는 뭘 빼놓고 수익이라고 생각하냐면 투자 원금을 제해놓고 나머지를 수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죠? 그럼 투자 원금 다 회수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른 주식 투자나 예금 투자 같은 경우에 주식 투자는 원금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예금 투자는 원금을 그대로 되찾죠. 기간 중의 수익을 회수된 금액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건물에. 들어온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건물이 만약에 100만 원만큼 달아 없어졌다면 우리는 그 기간 중에 자본의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얘기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팔았을 때 9,900만 원만 회수가 될 거니까 양도시에. 달아 없어진 만큼 가격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유 기간 중, 얘는 보유 기간 중에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보유 기간 중에 회수된 1,000만 원 중에 상각돼서 없어지는 만큼은 미리 그 금액만큼을 뭐 해놔야, 회수해놔야 양도시 회수되는 금액과 합쳐서 1억이 다 회수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개념이 뭐냐면 수업을 해보면 이걸 헷갈려하세요. 아니 왜 상각되는 만큼 앞으로 보면 상각 두 글자를 네 글자 자본 회수라고 자꾸 얘기할 거라고요. 왜 상각이 되는데 자본 회수를 해?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건물에 투자했어요. 건물이 달아 없어졌어요. 그럼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달아 없어진 만큼은 팔았을 때 가치를 못 받겠죠. 달아 없어진 만큼은. 그럼 보유기간 중에 들어오고 있는 돈들을 다 나의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중에 미리 띄어서 자본을 미리 회수해 놔야 걔를 빼놓고 나머지만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해야지만 양도시 금액과 합쳐서 전체 자본이 회수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토지는 달아 없어지나요?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상각되지 않으니까 보유기간 중에 자본 회수를 할 필요가 없죠. 들어온 돈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나오면 정말 최고난도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본 수익이 이제 900인 거죠. 이 경우에는. 못된 만큼은 상각돼서 보유기간 중에 상각돼서 달아 없어져서 자본 회수한 만큼은 미리 띄어서 자본 회수한 만큼은 수익이 아닌 거죠. 걔를 제외한 나머지가 수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식에서 어떤 식이 나오냐면 얘를 각각 투자액으로 나눠버리면 뭐로 나눠버리면? 투자액으로 나눠버리면 율이 나오겠죠. 자본 회수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이라고 나오겠죠. 자본 회수율이 결국은 상각률이죠.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한숨이 깊어져요.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왜 했는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까지를 알았어요. 괜찮습니다. 나중에 제가 멘토링 동영상으로도 정확하게 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이 내용에서 왜 건물 부분이 계산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건물의 순수익을 얘를 얼마로 줬냐면 5천만 원이랍니다. 5천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준 거죠. 대상 부동산은 건물이다. 건물의 수익은 수익. 얘를 순수익이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유효 총소득과 영업 경비를 주면 빼서 순수익을 구해야죠. 이때 건물 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건물의 내용 연수가 갑자기 나와요. 얘가 50년이다 이렇게 주네요. 그래 놓고 이 건물의 잔존 내용 연수를 또 줘요. 그럼 얘는 전체란 얘기죠. 그럼 남아있는 내용 연수가 얘가 10년이래요. 좋습니다. 20년으로 하죠.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뜬금없이 자본 수익률을 줘요. 얘를 5%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 놓고 수익환원법에 의한 이 건물의 가액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 기출 유형. 출제된 유형.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퉁치고 싶죠. 그냥 이 시간에 아껴서 민법 한 문제를 더 풀고 싶잖아. 그런 욕망을 이제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않게 내용을 설명드려 볼게요. 보세요.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수익환원법은 수익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누구 입장에서 구한다고 그랬죠? 수요자 입장에서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수익일까요? 미래 수익일까요? 과거에 이미 다른 사람이 누린 수익을 뺏어올 수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수익이 크면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사고 미래 수익이 작으면 가격을 낮게 지불하고 사겠죠. 그 다음 이때 1억을 주고 만약에 샀다면 이 건물은 다 없어지죠.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럼 건물은 전체 내용 연수가 있고 내용 연수란 인내할 때 내자에 쓸 용자예요. 견디어내면서 쓸 수 있는 연수. 내구 연한이겠죠. 우리 시험 문제는 내용 연수라고 나와요. 내용 연수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런 건물들 50년으로 잡습니다. 몇 년? 실제 적용이 50년이에요. 얘가. 그러면 전체 내용 연수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다 50년으로 나와요. 50년. 그때 얘가 몇 년이 지난 건물이냐면 30년이 지난 건물이에요. 경과가 30년이 지났대요. 몇 년 남았죠, 여러분? 20년 남았죠.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써요? 이 수요자는 이제 20년 동안 쓰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투자한 1억은 20년 동안 다 써버리면 1년 동안 들어온 돈들을 다 자본의 수익이라고 계상해서 써 제끼면 20년 지난 뒤에 제로네요. 가치가 빵이 되겠죠. 다 달아 없어지니까. 그럼 기간 중에 뭐 되는 만큼은? 상각되는 만큼은 자본을 회수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투한 자본을 회수해야죠. 얘를. 맞나요? 그럼 건물은 상각되는 만큼, 달아 없어지는 만큼 미래 수익이 많이 발생할 거니까 적게 발생할 거니까 적게 발생할 거니까 일로 여기 보세요. 토지보다 가액을 낮게 평가해야 되겠죠? 토지보다 상각되는 만큼 달아 없어져서 미래 수익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를 가액을 낮게 평가해야 돼요. 건물이라면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만큼. 그럼 가액을 낮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를 올려서 조정한다고 그랬죠? 환원율을 올려서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올리기 위해서는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더해야죠. 뭐 되는 만큼을? 상각되는 만큼을.
그래서 뭘 더하게 돼 있어요? 상각률을 더하는 거죠. 개념이. 근데 이 상각률을 5글자로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삼각되는 만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본을 회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본 회수율인 거지. 되셨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가 왜 토지를 안 내는지 이해가 되세요? 웬만하면 토지를 안 내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나누면 끝. 토지는 그냥 나누면 끝. 너무 쉽잖아요. 근데 건물은 낼만 하죠. 얘들은 너무 복잡해서. 그리고 광산과 어장을 평가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그러니까 죽어라고 뭐만 내는 거다? 내면 건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법이 나오는 거죠. 그럼 직선법은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뭐만 찾으면 끝나는 거네, 그냥. 상각률만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볼까요? 여기. 수요자 사는 시점에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이지만 남아있는 연수가 몇 년이었죠, 여러분? 20년 동안 자신이 투자한 100%를 회수해야 되잖아요. 20년에 걸쳐서. 그럼 해마다 얼마씩 회수하면 되죠? 얘는 해마다 몇 프로씩 따라 없어진 거예요? 잠깐만, 제가 지금 무슨 질문을 한 거냐면 100%인데 얘를 20년에 걸쳐서 나눠야 된다고요. 5%지? 맞나요? 그럼 5%의 계산은 이게 무슨 내용 연수죠? 잔존 내용 연수로 뭘 나눈다? 100%를 나눴죠? 100%는 1인가요? 그래서 시기. 상각률의 계산은 1을 내용 연수로 나눈 값인데 수요자는 전체 내용 연수 기간 중에 투자한 자본 100%를 회수하는 게 아니죠. 수요자가 관계를 맺은 연수는 사는 시점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만 내가 관계를 맺은 거지. 그러니까 잔여 내용 연수, 잔존 내용 연수 기간 동안에 100%를 까야 되잖아요. 이걸 전체로 함정을 판다고. 그래서 전체를 집어넣으라고 전체를 집어넣어 준 거라고요, 여기. 이거 둘 중에 얘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라고. 이게 끝이란 얘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 풀만하지,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상각률은 뭐분의 1이다? 잔존 내용 연수분의 1. 1이 100%잖아요, 여러분. 그럼 100 나누기 20년이면 20. 그럼 5가 딱 나오겠죠. 5%. 그러면 결국 이 수익률 보통 어떻게 틀리냐면 얘 5천만 원 딱 집어넣고 보통 이렇게 틀리겠죠. 얘 5천만 원 집어넣었죠. 그리고 출제자를 너무 믿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따로 있지. 그래서 여기 수익률을 줬네. 그래서 0.05로 나누는 거야. 그리고 계산기로 나누면 사실은 5천 나누기 5%가 있죠. 계산기에. 퍼센트 그냥 누르면 되죠. 사실은. 0.05 안 하고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계산기에 퍼센트가 있다고. 그럼 5 누르고 퍼센트를 누르면 5%로 나누는 거라고. 이걸로. 결과가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나누면 얼마가 나오죠? 이제 못 나눕니다. 이걸 보고도.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누면 1이잖아요. 그럼 점 다음에 두 자리니까 두 자리가 위로 올라갔죠? 그럼 4개가 1억이라며. 그럼 얘는 10억이겠죠? 네? 이 얘기라고. 맞나요?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서 틀린다고요. 이렇게 틀린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틀렸죠? 우리 뭐 안 했어요, 지금? 건물이라는데 지금 상각률 안 구했잖아요. 삼각되는 만큼 가격을 더 낮게 평가해야지. 10억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구하면 얘가 토지란 얘기지, 지금. 되셨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틀리는 방법은 얘를 이렇게 나누면 틀리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7% 나눠서 틀리는 사람이 또 있다고. 네. 수요자는 항상 뭐만 따진다? 사는 시점 기준 남아있는 연수 기간 동안만 자신이 투자한 100%를 회수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1로 1을 20으로 나누면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하면 자본 수익률에 자본의 수익을 더한 게 자본 환원율이잖아. 아까. 맞죠? 그러니까 얘가 10%가 돼버리면 5억이죠? 상각되는 만큼 더 가액을 낮게 평가했잖아요. 그럼 상각률이 더 커지면 얘가 만약에 10년 잔존 내용 쓰면 더 싸게 사야 돼요? 비싸게 사야 돼요? 아니, 앞으로 얼마 못 쓰면 더 싸게 주고 사야 되잖아요. 뭐 되는 만큼? 상각률이 높은 만큼. 네. 그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인 거죠. 그런데 건물은 달아 없어지는 금액이 똑같다고 해서 정액법을 사용하는데 그럼 정해진 액수로 까나가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2500만 원 이렇게 쌓이겠네요. 그래서 이 모양이 뭘 닮았다? 직선이죠. 그래서 건물은 직선 환원법을 사용한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이름을 막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방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만 이해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응용. 출제자는 틀리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맞게 하는 게 목적일까요? 어떻게 하면 틀릴까를 연구하는 분이죠? 그게 이제 출제하는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를 낼 때 건물보다는 토지를 많이 낸다. 건물을 많이 낸다? 건물의 계산을 많이 낸다. 왜냐하면 건물의 계산은 뭐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상각률. 상각률을 곱게 고이고이 그냥 준다 아니면 내용연수로 바꾼다? 내용연수. 잔존만 주면 그냥 1을 개로 나눌 테니까 헷갈려 보라고 전체와 잔존을 준다. 그럼 수요자는 만들었을 때부터 관여하는 게 아니라 사는 시점부터 관여하니까 잔존 내용연수만. 그때 투자한 100%를 회수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 투자한 금액을 10년에 걸쳐서 회수한다면 10%씩이고 상각률이 해마다 자본의 수율, 해마다 상각률이 10%고 20년이면 100%를 20이니까 5%씩 회수하는 거다. 되시죠? 그러니까 상각률은 전체 내용연수분의 1이다 그러면 걔는 틀린 거지. 이론 문제에서도.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 돼요. 그리고 이 순수익을 곱게 주지 않고 유효 총소득과 영업경비로 주겠지. 그럼 빼서 얘를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맞히시면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수요자가 건물을 사는 시점, 투자 시점에 봤더니 이 건물이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대요. 그 지역 자체가 가치가 점점 하락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인이 발생했죠? 감정평가사가 판단한 요인은 가치 하락 요인이 발생한 거예요. 그 지역 자체에. 네. 그럼 가치가 하락될 만큼 이 부동산의 가액을 높게 평가해야 되나요? 낮게? 네? 당연히 낮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럼 가액을 내리기 위해서 순수익을 내리면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뭐를? 환원율을 올린다, 내린다? 그렇죠.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올리기 위해서는 더해야 올라간다, 빼야 올라간다? 더해야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치 하락률은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네. 이거 보통 그냥 다 뭐하냐면 빼요. 그래서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가치가 하락되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빼야지 이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반대잖아. 이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럼 이제 정말 어려워하는 내용을 하나 해볼게요. 이거 맞추면 정말 오늘 우리는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산값이 있고 판값이 있어요. 취득가액, 양도가액.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 놓고 이 둘을 비교해서 자본 회수율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해 보래요. 회수율, 율. 예.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를 판단해 보래요. 자, 1번. 산값이 1억이에요. 2번 산값도 1억이에요. 3번도 1억이에요. 그러니까 판값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투자 결정의 시점에는 판값이 있을까요? 예상하는 거죠, 지금. 봤을 때 이때 판값이 9천만 원이 될 때가 있고 1억이 될 때가 있고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될 때가 있대요. 응? 되셨죠? 그럼 이 세 가지만 보면서 대답해 보세요. 감정평가사가 쳐다봤을 때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것의 가액을 제일 높게 평가해야 될까요? 3번이죠. 왜 3번이죠? 더 비싸게 팔 거잖아.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잖아요. 얘를 더 높게 평가하겠죠? 되셨죠? 그럼 얘가 가장 높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얘는 환원율이 제일 높아야 돼요? 제일 낮아야 돼요? 낮아야 되겠죠? 그 느낌 받으시나요? 받았죠? 그러면 이제 상값과 판값을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얘 기간 중에 이 사이가 보유기간인가요? 사는 시점과 파는 시점 사이에는 보유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보유기간 중에 자본을 회수해야 되는 경우는 상각되는 경우에 자본을 회수하는 거죠?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3이면 이 앞에 뭐가 생략돼 있죠?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생략돼 있겠죠. 잘하셨어요. 그럼 삼각이면 이 앞에 플러스가 생략돼 있을까요? 마이너스가 생략돼 있을까요? 아니 삼각이라고 나오면 이 앞에 플러스가 생략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신기한 일이죠? 3일 때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삼각이라고 적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략돼 있다고 얘기하죠? 아니죠. 이게 플러스가 생략돼 있는 거지. 머릿속에 뭘 나를 지배하고 있냐면 삼각은 빼는 것 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삼각이란 용어 자체가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뜻 자체가 삼각이. 그럼 달아 없어졌다면 부동산의 가치가 달아 없어졌다면 건물의 가치가 달아 없어졌다면 플러스 삼각이에요? 마이너스 삼각이에요? 아니 달아 없어지는 게 삼각이라며. 삼각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지. 별다른 얘기 없으면 플러스니까. 되셨어요? 그럼 달아 없어진다의 반대가 뭐죠? 달라붙는다겠죠? 가치가 증가되는 거지. 달라붙는다. 그럼 얘는 얘 반대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마이너스 삼각이라고 하겠지. 맞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정말 간단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거의 대부분 내면 다 틀려, 진짜로. 상값과 판값이 있습니다. 1번. 그럼 판값이 더 낮아지죠? 그럼 기간 중에 달아 없어졌어요? 달라붙었어요? 달아 없어졌죠? 삼각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럼 얘는 삼각률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삼각이 이루어졌다며? 플러스죠? 얘는 0보다 큰 거지? 자본의 수율이. 그럼 얘만큼 더해진 만큼 얘가 더해진 만큼 자본의 수율, 상각률이 더해진 만큼 뭐가 올라갔어요? 환원율이 전체적으로 올라갔잖아. 그럼 수익가액을 낮게 평가하겠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3번은 상값과 판값을 비교하면 판값이 더 높죠? 달라붙었어요? 달아 없어졌어요? 가치가 달라붙었잖아. 그럼 상각의 반대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상각률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0보다 작죠. 그럼 얘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로 빼면 환원율이 내려가죠. 뺐으니까. 그럼 수익가액이 높게 평가되겠지. 아까 그 논리잖아요. 그럼 얘가 같으면 달아 없어지지도 않고 달라붙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자본의 수율은 빵이겠지. 할만하세요? 정말 다 이해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뭐죠 도대체? 이런 느낌 처음 받아보는데? 그래서 이 개념이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개념이 있죠. 상환은 빌린 전체 원금이 있으면 이때 갚는 게 상환이죠. 그래서 상환이 이루어지면 잔금이 줄죠. 맞나요?
이게 상환이죠. 그럼 상환 앞에는 플러스가 생략돼 있어요? 마이너스가? 그렇죠. 플러스가 생략돼 있죠. 그럼 얘는 잔금이 더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잔금이 더 커져버리면 못 갚은 이자가 달라붙어서 잔금이 더 커져버리는 건 상환의 반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상환이라고 하잖아. 이게 마이너스가 부죠. 이게 부의 상환이라며. 이 개념이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된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고. 근데 빼는 거면 앞에 마이너스가 생략되어 있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아예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상값, 판값이라고 절대 안 나오죠. 기간초, 투자기간의 초. 매입 가격과 기간 말에 재매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재매도 가격이 더 높을 거라면 자본의 수율은 플러스로 적용한다 그러면 다 걸려든다고. 마이너스죠. 응? 지금 뭘 물어본 거냐면 상값과 판값 중에 판값이 더 높을 거라면 달라붙었다. 맞죠? 달라붙었다는 달아 없어졌다의 반대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인 거지. 상각률이. 지금 한 명 놓쳤네 지금. 됐습니다. 이게 수익환원법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와 이론 문제 전부다라고 봐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거의 대부분 다 응용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3교시가 또 너무 길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어쩔 수 없었다고 비겁한 변명을 하고 싶네요. 예. 다음 주에 금융론 부분에서 기초입문 과정에서 안 했던 부분만 뽑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진도를 다 못 맞추고 있는 바 기초입문에서 했던 거는 기초입문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금융론 부분에서 안 했던 부분 리츠나 부동산 투자회사, 주택연금, 보금자리론 그리고 거래사례 비교법 정도만 하면 그걸 다 합치면 전체가 다 끝난 거예요. 학계론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기본 이론반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심화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심화는 그냥 빠짐없이 할 텐데 안다는 가정하에 좀 빨리 나가버릴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처음 공부를 한다. 기초입문 과정 제발 들으세요. 제발. 고집 이제 그만 피우시고. 기초입문 과정 들으시고 그게 기본이니까. 거기에 제가 별도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 이론 과정이 몇 강 들으라고 체크를 오늘 제가 해서 회사에 넘겨드릴게요. 그 강의만 듣고 좀 하는 걸로. 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